인권 규범과 장애인 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백왕렬 변호사님, 지금 이 우리 책자에는 법무법인 온율로 되어 있는데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죠. 예, 공익사단법인 온율에 소속해 계시는 백왕렬 변호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시는 서정민 교수님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체육대학교에 근무하시는 홍성만 교수님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를 백왕렬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백왕렬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장애 영역에서 변호사 되고 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발달 장애나 정신 장애인 분들 인권 제가 마이크가 이상한가? 그래. 요걸 해주세요. 네,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분들 권익공모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의 이제 의사결정 부분을 좀 도와주는 후견제도 쪽 관련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연이 닿아서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도 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애인 인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그런 인권 쪽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보다 저희가 깊은 건 아니지만 덕분에 이렇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해서 앞전 발제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체육이나 문화생활까지 이렇게 바라볼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장애인 분야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일단 살고 보자라는 것들이죠. 발달 장애인들은 이제 24시간 보호 체계, 지원 체계를 만들어달라. 사실 우리 지금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문화생활이고 취미생활이고 체육활동이고 이런 것까지 정책이 그걸 반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도 정신적 장애인들 관련해가지고는 시설에서 나오냐 마냐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설에서 할 거냐, 시설에서 밖에 나와서 할 거냐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시설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선택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시설에 장애인들이 사는데 나와서 생활체육은 언강행신이죠.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제 논문에도 있지만 뭐 장애인 체육이 엘리트 체육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게 딱 논리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생활체육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 당연히 일단은 이거를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북돋아야 되겠으니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체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싸겠죠.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클 텐데 그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으니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이제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사단법인 온율에서 제가 오랜 기간 모셨던 분이 있는데요. 박원수 변호사님이라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도 하시고 이제 평창 패럴림픽 때 선수총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그 덕에 이제 평창 가서 며칠 이렇게 이제 선수총장님의 오른팔이라는 빌미로 좀 편하게 햄버거도 먹고 그런 거 왔으면데 그때도 저희 이제 저희 박은수 변호사님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이 다음에 이 장애인체육 시적 문제가 좀 약간 너무 소외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이 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서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과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시고 나서 딱 일회성 무슨 이벤트처럼 끝나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논의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짧은 10분 이거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 인권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장애인 인권 관련해가지고는 지켜나가자라고 약속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 이 CRPD,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로 CRPD라고 부르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를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던 장애인은 신체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 장애인은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비장애인들하고 달라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 뭔가 손상이 돼 있다는, 그러니까 장애를 손상이라는 신체든 정신이든 그런 거에 손상이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사회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똑같거든요. 비장애인들도 여기서 모든 건강에 단 하나의 문제도 없고 나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정말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은 모범적인 걸 유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신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계단으로 오르내리시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하시는 분들이 항상 자소석기 목소리를 하시면서 이러거든요. 그때 장애인들이 무슨 밖에 나와서 전철 타냐고 욕하던 어르신들이 제일 엘리베이터 많이 타고 다닌다고, 우리 덕분에 그거 타고 다니는 거라고 그런 얘기 하시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채택한 개념이 장애는 사회적 개념이다. 누구든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어떤 다른 배려나 도움이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를 바탕으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해소될 수 없어서 그런 사회적으로 있는 장벽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장애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내가 불편한 것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떤 장벽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장애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장벽들을 없애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장애에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불편한 걸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잠시만. 잠깐 수리하고 오셔서. 장애가 생겼네요.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장애인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잘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해서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는 건데, 네,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유엔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을 했고, 저희 장애인 권리 협약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인 이제 인권과 관련한 이제 이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되는 의무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체육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이 당사국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체육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예시들이 주류 체육 활동에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장애인 특화 체육이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조직하고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라. 또 아이들에 대해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이런 체육 활동에 비장애 아동과 동등하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굳이 우리 국제 규범으로 체육 활동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규범을 잡아두고 있는 것도 이 체육 활동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거거든요. 건강을 유지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나의 권리도 유지하고 내가 어떤 나의 자기 개발도 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나를 실현하면서 사는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상 이제 원칙은 4년에 한 번씩 국가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 보고서는 이제 자랑 일생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민간 영역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들에서 그렇지 않다, 실상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켜지는 것들은 지켜진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의 정부에게 어떤 정책들은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내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3번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2014년도에 1차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이 권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2차, 3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 10월에 2차, 3차 보고에 대한 이제 유엔 장애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는데 체육 관련해 가지고는 1차 때는 의견이 없었고 2차 때는 장애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확대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권고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지킨다고 어떤 뭐 있는 겁니다. 앞에 이제 서정희 교수님 토론문 제가 아까 이제 스포일러처럼 먼저 발표하는 답변을 드리면 이게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이 이제 가입되는 취약국이 200개 국가 정도 돼서 이게 위원회가 4년에 한 번씩 한 국가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차도 한 번에 하게 된 게 너무 밀려서 2, 3차를 늦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국제법상 어떤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유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권고를 받아도 권고를 지키지 않고서 그냥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는 이제 법앞의 평등이라는 유엔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해야 된다 장애인도 그쪽 영역에서는 활동을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지킨다고 이게 약간 심지어 거짓말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피는데도 거기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정책을 피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정책을 그러니까 숨기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정책을 핀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어떤 제재가 있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죄송합니다. 쪽팔린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저도 이제 밖에 이제 외국에 이런 쪽 활동하는 그런 국제학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거의 물어보는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왜 항상 너네들은 더 오래되고 선진국들이고 그러지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떤 특히나 국제적인 그런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그런 권고들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우리 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번 권고를 받고 오면 그래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장애 아동 체육에 대해서 이 권고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문체부가 될지 교육부가 될지 담당 쪽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정책을 바꾸려고 이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뭐 이제 관련 전문가도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그 과학백평등 관련해가지고 공고를 받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관련해서 복지부나 법무부에서 이미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국제기금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금 역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뒤에서 이제 다른 또 발제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걸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 국제규범들도 다 이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내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일환으로 이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자체가 우리가 가입을 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법률처럼 효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자체를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이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니 장애인 복지법이니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법률들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법들에서 그 이후에 많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같이 타면서 이렇게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랬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장애 쪽에서 활동을 하면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법은 많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또 뭐 조례 같은 것들도 서울시에서 아까 조례가 80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도 저희 쪽도 저도 그쪽 그런 경험을 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서초구에서 조례 하나 만들면은 나머지 24개가 다 따라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만든다고 하면 다 따라서 만들어요. 그냥 했다 그래요. 거기서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80몇 개 있지만 선언적이다라고 그러는 게 알맹이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면서 그냥 중첩적으로 이렇게 쌓이기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마 장애인 체육 쪽도 그런 문제가 있지 장애인 체육뿐 아니라 다른 체육계에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특히 장애 쪽은 좀 한정된 예산, 물론 장애 쪽 예산이 엄청 크지만 개별적인 영역을 보면 되게 적은 거거든요. 저는 아까 장애인 체육도 이제 1,700억 예산 또 장애인 그 체육 지도사까지 3,0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지. 그중 상당수는 또 엘리트 체육 쪽으로 넘어가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그렇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왜 실현이 안 되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장애인 체육 쪽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 그 실제를 알지는 못해서 이제 관련된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 우리가 장애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실증 연구를 한거나 아니면 우리 장애인 생활치료 실제로서나 보면 일단은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송영 시스템이 있어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했더니 가는 게 불편하다. 버스가 없고 장애인 콜택시 안 오고. 근데 장애인 콜택시가 꼭 내가 체육하러 갈 때만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가든 안 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평창 패럴림픽 때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장애 쪽으로 굉장히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게 패럴림픽 때 평창에서 경기장과 호텔을 운송할 콜택시가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징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콜택시를 타야 되는 장애인들은 평창에 와가지고 패럴림픽을 구경하지 않는 이상 이제 집에 그냥 갇혀 있어야 했어요. 지역에 택시가 없어가지고. 그게 다 올라와서 평창에서. 그런데도 평창에서 택시를 한번 타려면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겨우 타는 거예요. 왜냐면 막 몇천 명씩 모이는데 그거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도 콜택시 한번 타려면 3시간씩 미리 아침에 막 새벽 전날 미리 예약해가지고 2시간씩 기다려가지고 타고 그럼 돌아올 때는 또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무슨 체육을 하겠어요. 체육이 내가 가가지고 헬스 한번 하는 게 이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그나마 좀 이제 그래도 그런 콜택시 같은 게 없어도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장벽이 있죠. 어제 이제 장애인의 날이라고 이제 뭐 언론사에서 그 크게 이제 기사를 취재해서 기사를 내셨던데 시각장애인의 헬스장 갔더니 다 환불해주고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죠. 안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또 뭐 하냐 이러면은 그냥 걸어다니고 등산 가고. 그래서 이 장애인 실제로서 보면 운동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그냥 걸어다닌다 그래요. 등산로나 공원 간다 근데 그게 그냥 걸어다니는 거거든요. 걸어다니는 건데 그냥 운동한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비장애인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걸어다니는 걸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쯤에 하나은행에서 부자 보고서 내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보고서를 냈더니 슈퍼리치들은 무슨 운동 하나 했더니 슈퍼리치의 절반이 나는 걸어다닌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한다고 답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주위에 조기축구 하는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축구를 해서 부자가 안 되는 거다. 약간 농담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비슷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못 가니까 거동되시는 분들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헬스장에 가면은 운동시설에 가더라도 이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직이 장애인 생활치료 시스템사를 보면서 제가 이게 좀 느껴졌던 게 이분들이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나에게 개별적으로 맞고 내가 더 하고 싶은 운동을 내가 정말 원하는 운동을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또 이분들에게 그럼 무슨 지원이 있으면 좋겠냐? 이용비를 좀 지원해달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이용비를 지원해달라. 그게 결국은 돈이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 체육 프로그램은 이제 장애인분들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이 장애인분들에게 그분들의 욕구에는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체육 그냥 그걸 제공하면서 그냥 계속 이걸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이제 유엔 장애권리 협약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과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달라는 게 돈을 지원받아서 내가 차라리 그거 유료인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교수님도 그렇게 막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향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결하지. 잠시.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형님은 전혀 문제 예. 남겼는 뭐. 가져왔다. 예, 지금 배터리 바꾼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육성으로 해서 네. 들으실 거예요. 네. 뒤에 들리시는가요? 네. 예. 그래서 저 갑자기 근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체육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도 있지만 이제 법보다 우리 인권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응답자 중에서 77% 정도가 나는 아예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도 그거는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이런 쪽들도 장애 이 당사자분들에게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긴 해요. 사실은 그게 저는 이제 뭐 어디 우리 뭐 정부나 또 관련된 기관에서 홍보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비장애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리마인드 보내고 홍보하고 매일 몇 번씩 보내고 알려줘도 나중에 직접 만날 때는 언제?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메일만 보내지 말고 문자를 보내야지. 문자 보내면 전화를 해야지.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뭐 이런 장애체육기본법이나 이런 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제로 장애인 분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게 이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장애체육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법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장애체육 쪽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둬서 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광길 변호사님의 장애인 인권교육과 장애인 지역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지금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우리 국내법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규범과 우리 어떤 현실 그 사이의 어떤 괴리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신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토론을 우리 서정희 교수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의 서정희 교수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서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배 변호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문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보호나 이런 보장 측면에서의 좀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유지되나라고 의구심이 좀 있었었는데요. 오늘 발제문도 보고 전후 과정의 발제문들을 보니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저는 알게 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왜 그런 장애 요인과 관련돼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느냐, 이걸 또 여쭤보기에는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발제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준수 관련된 준수율에 대한 보고나 아니면 왜 준수를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제출되는 파트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어떤 토론을 해야 될까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면 우리가 CRP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이 돼서 했는데도 준수율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배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CRPD에서 그 레이팅을 매기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그 준수를 잘하고 있는 기관과 잘하고 잘 못하는 기관에 대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미지 또는 부끄러움,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런 척이라도 하려는 게 준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면 뭐 국가 순위를 매긴다거나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CRPD의 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있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는 무역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서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서의 무역 관련된 그 입찰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준수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등에서는 이러한 좀 페널티라면 페널티고, 이미지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면 촉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일정 수준까지의 그 준수율을 높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다면 좀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를 동시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냥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모든 국가에 2차, 3차를 동시에 보고하라 그랬는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2차를 보고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더 알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궁금증에서 이렇게 여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있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졸렘과 자인의 불일치가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뭐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 보호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좀 들었고요.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 배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법들이 노력해야 한다, 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있으나 마나한 조항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장애인 차별 금지법, 그 다음에 그 법에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기본법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 실효성이 없어 보였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래도 제한, 배제, 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보호인을 동반하거나 뭐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건 보호라는 미명 하에 제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론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입법자들이 의도했던 것을 우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회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넌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